제 자신이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때 결혼을 결심을 했고 나 자신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다 이거죠. 나를 나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또 양파석처럼 또 나를 모른다 이거죠.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을 새로운 책의 세계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스페셜 게스트 김풍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웹툰 작가로서 아주 정점도 찍으시고 요리로서도 뭐 국내 최고의 또 요리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이젠 또 컨텐츠 또 제작자로서도 굉장히 또 활발한 활동을 유튜브 같은 데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인기 쓸 만한 요소는 저희가 찾기 좀 어려웠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우리 김풍 작가님? 제가 글쎄요,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이미지 소비를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에만 제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일당배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를 나오기 위해 그 EBS 뭐죠? 제 귀 속에 얘기하지 마시고 마이크에 말씀하세요. 제 노크가 너무 커가지고. 괜찮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제가 일당백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일당백 많이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튀면은 아주 듣기 거슬리더라고요. 애청자 입장에서? 예, 왜냐면 뭐야 자다가 깹니다. 그렇게 되면 잠이 잘 와야 되는데. 그렇죠. 톤의 매너가 비슷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편의점 하시는 거 장은준 감독님 통해서 저는 정영진 님을 만나고 일당백을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편의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최종 목적지가 여기입니까? 여기였습니다. 여기를 오기 위해 그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그냥 연락하시면 되는데. 그냥 연락하기에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저 일당백 나가고 싶은데요? 누군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 일당백 팬이세요? 네, 너무 팬이에요. 사실은 뭐 팬이라는 게 자기 취향에 너무 맞는 거 갖고 팬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일당백을 제 주변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룹이 있어요? 예. 보면 성향이 좀 그 맞는 사람들끼리 있는 딱 그 사람들은 딱 보면은 일당백 다 들어요. 다 듣고 다 알고. 그래서 대체로 외출을 많이 안 하시고. 뭐 그렇죠. 친구들 많이 없고 바빠서 친구가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이 좀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양현송 작가님이라고 덴마 그 유명한 옛날 누들루드라고 누들루드 알죠? 옛날에 그거부터 해서 지금 뭐 덴마에서 지금 최근에 또 만화 연재 시작하셨는데 양현송 작가님도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 너무 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곽백수 작가님이라고 가우스전자라고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지금 이제 새로 유명하죠. 웹툰에서는 좀 약간 원로분들인데 그래 그분들이 이걸 들으세요? 너무 좋아한다고. 저 양영순 작가는 90년대 만화 저도 계속 그때부터 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생각하면은 진면 만화부터 시작했던 형님이라서. 우리 정박님이 또 그런 만화도 많이 보셨어요? 그때 뭐 유명했던 만화 주간지들 뭐 격주간 이런 잡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봤죠. 그 누들루드는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병강세 같이 생긴 분이 맞아요. 이렇게 딱 나오셔서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놔주시죠. 다리가 필요한데 네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마땅한 재료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그 여성분의 약간 섹시한 모습을 보고 바로 다리를 놔주셨던 그 기억이 얼핏나.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 누들루드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양형준 작가님이시구나. 왜냐면 그 한 획을 그었거든요. 그런 되게 야한 만화라는 어떤 그런 계열로 성인 만화라는 거면 그냥 팍 들이다 그냥 막 야한 것만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해학적인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그 캐주얼한 식으로 푸는 만화로는 누들루드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고금소총의 현대적인 해석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튼 뭐 오늘은 저희 이제 김풍 작가님을 모신 거기 때문에 김풍 작가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합니다. 만화책 얘기 아니고. 김풍 작가님이 생각보다 또 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작품, 어떤 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라고
작가님께 좀 여쭤봤는데 여러 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래도 다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책을 하나 골라주셨죠? 네네. 그 책이 어떤 거였습니까?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 야. 제가 1당백을 다 들었는데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은 나와야 될 책이죠. 당연히 나와야 될 그렇죠. 책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길래 이거는 저를 위해 비워둔 책인가? 우리가요? 네. 아, 그럼 뭐 살면서 이렇게 큰 고민은 없으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고민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훑어봤죠.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요? 네. 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그렇죠. 대체로 뭐 대학교 가면 한 1, 2학년쯤에 무슨 교양 시간에도 많이 좀 다뤘던 그렇습니다. 그런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그 1990년대 초반이죠. 그때 그 TV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알죠. 최진실, 홍학표 이런 맞아요. 하이틴 스타들이죠. 이 대학생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 사랑의 기술 이 책이 나왔는데 그때는 뭐 PPL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책이 나오고 한 달에 거의 뭐 한 4만 권 가까이 팔렸다. 너도 나도 이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자. 저도 그 드라마에서 홍학표가 딱 책을 들고 있는 장면 기억나거든요. 그 드라마 영향이 되게 컸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제목이 너무 땡기잖아요. 사랑의 기술. 기술 좀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 그 기술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실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같은 제목의 책이 예전에 우리 변신 이야기했던 오비디우스가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똑같은 이제 제목인데 그 책은 진짜 테크닉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직접 유혹을 하는가 이런 거고 이 책은 사실 그 아트라는 게 본래 이제 그 아르스, 라틴어 아르스에서 나왔는데 제작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트 이즈 롱, 라이프 이즈 쇼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포크라테스가 그때 이제 말 그대로 기술이거든요. 기술. 그러니까 이때 기술이 뭐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자기 책에서 지식, 우리가 안다는 게 뭔지를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에피스테메, 하나는 독사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요. 독사? 예, 독사, DOXA 해가지고 독사. 한글이 아니고? 독사. 네. 독사 모르세요? 아이고, 일당백 지금 내가 4년째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죠? 독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독사는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 억견이라고 해요. 억견. 억척 이런 거. 근거 없이 주관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검증을 안 받은 지식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객관적인 필터를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에피스테메가 뭐냐면 이제 진정한 알민 거죠. 말 그대로 진정한 진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한 테오리아가 있어요. 아니, 본인이 선정하신 거 맞죠, 이거? 제가 선정을 했는데, 되게 담기 너무 큰 이건 너무 작은가 봐요, 제가. 에피스테메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테오리아.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수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철학,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거고. 약간 티오리 같은 거. 티오리, 이론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론. 그 테오리가 본래 이론이 관조하다는 뜻이에요. 바라본다는 거. 관조하는 거. 이론은 항상 우리가 관조하는 거지 현실 세계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프락시스예요. 프락시스. 우리 프랙티스. 프락시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나 윤리나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뿌듯하게 내가 어떤 정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 만들겠다. 실천하는 지식. 약간 육체성을 좀 띄는. 육체성보다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통하는 거 있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 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이런 동아리 활동도 좋고 행동을 하는 것들. 그게 이제 프락시스고 세 번째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포이에시스라고 해요. 포이에시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제작하다는 뜻이거든요. 뭘 만들어내다. 그게 이제 결국 포이트리. 시가 되는 거죠. 시도 결국은 다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체의 것은 사실은 바로 포이에시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만드는 게 약간 좀 창작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시스에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가면서 아르스가 되고 요 이제 포이에시스에서 나온 게 바로 테크네라고 하죠. 테크닉. 그러니까 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트나 테크닉이 비슷한 건데 이 테크닉은 그 바로 포이에시스에서 뭔가 그걸 만들어내는데 좀 더 탁월하게 만드는 재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테크닉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요게 이제 아트하고 연결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쓰는 기술이라고 딱 이해하기에는 좀 많은 그 함의가 있네요. 그런 이제 차이들이 좀 있고요. 오늘 하여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 김풍 작가님이 네. 선정하셨길래 뭔가 특별히 얘기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리액션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아니, 네네. 이게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줄 몰랐어요.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 김풍 작가님도? 이런 내용이요. 아니까 또 선택하셨겠지. 그럼요. 당연히 알죠. 오늘 아는 척하는 두 사람이랑 진짜 아는 한 분 같이 일탕백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의 기술의 그 기술이 이제 아트인데 그걸 이제 진짜 뜻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예술 혹은 뭐 기술과는 좀 다른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사랑의 기술 책.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까요? 네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랑의 기술 근데 언제 읽으셨어요, 우리 김풍 작가님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뭐 기술 배우려고. 아니 제목 뭐랄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중이병이라고. 좀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일 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책을 괜히 가서 하나씩 탁 사서. 그렇지. 그리고 괜히 그 점원분 앞에서 사실은 아무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혼자서 괜히 중학생이 이렇게 어려운 걸 읽어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눈빛을 혼자 생각해가며 책을 탁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사실 딱 펼쳤는데 어디 기술이 나오지? 그래서 너무 어렵고 책 잘못 샀구나. 반품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중2 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샀잖아요. 그래요? 어려워 보이는 책좀 사려고. 그런 책이 좀 있어요. 있어. 에델 에셔 바흐라는 책도 있거든요. 되게 두껍고 어려운 책인데 와 그거는 진짜 하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대로 그럼 이 책을 읽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와서 아니 제대로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훗날 읽어봤죠. 다시 또 읽으셨구나.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훑어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다른 의미.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이야기는 맞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거고 좀 이제 이거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겠구나. 아무리 봐도 이제 나이가 들고 좀 겪고 보니까 이게 그 얘기였어. 그렇습니까? 좀 이런 이야기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일단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좀 뭐 하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 출신의 유태인 학자죠. 그런데 일종의 정신분석학하고 그 어떤 사회학하고 사회심리학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일종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우리가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프랑크푸르트. 그렇죠. 이 사람 고향이도 바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인데, 그 프랑크푸르트 출신인데,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어떤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호크하이머라든지 아도르노라든지 마르쿠제 그리고 바로 프롬 같은 사람들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막시즘을 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해 가지고 그 소련식의 스탈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좀 막시즘 이런 것들을 한번 그 현대 사회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이제 그 네오막시즘인가요, 그게? 일종의 뭐 그렇게 좀 친자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보면 사실 막시즘 계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뭐 일종의 그 비판 이론가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 사회라는 것들이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동서를 그러니까 이념적인 그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가 다 지금 하나의 어떤 도구적인 합리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목적을 위한 그 수단화돼 가고 있으니까 그 수단화돼 가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항상 자각하고 그거 하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에리 프롬이죠. 그리고 사회학자예요? 일종의 뭐 사회심리학자가 볼 수 있고 정신분석학자 볼 수 있고 사회학자 볼 수 있고 워낙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책 같은 경우도 1950년대 중후반에 썼는데 제가 제일 놀란 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주제를 참고 문헌 없이 그냥 쫙 훑어낸다 이거죠. 거의 뭐 한 200페이지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엮어 나가는 하나의 또 논리 구성 능력이라든지 그 근거를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유리한 문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사랑은 배려와 존경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성된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그 대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문장 하나하나가 이게 너무 완전히 예술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요약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이 글이 너무 좋더라. 저는. 뺄 게 없구나.
네, 정말 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리액션 위주 방송 그만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껴드립니까? 제가 말씀을 하시는데. 뺄 게 없구나. 네. 이런 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책 내용에 대한 얘기 이제 좀 들어가 줘야죠. 뭐 지금 에리 프롬에 대한 이야기라서. 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딱 보고 네네. 제일 그래도 좀 뭐 감명 깊게 혹은 뭐 가장 인상 깊게 이렇게 읽었던 구절이나 혹은 뭐 그 부분은 어떤 사실은 뭐 이제 정확한 구절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모두 어떤 이제 분리된 존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통 사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현상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해라. 그렇죠. 뭐 기독교적 윤리관이 깔려 있죠. 나를 사랑하듯이 누군가를 사랑을 해라. 사실 그 말이 어렸을 때는 뭐 당연한 말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천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사랑을 했었을 때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 사람이 안 좋아하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막 분노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는 고양이한테 밥을 먹일 때는 고양이가 우리를 무시해도 그 고양이를 그냥 밥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고양이한테 섭섭하지는 않죠. 안 섭섭하죠. 고양이가 심지어 물어요. 그런데도 안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녹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또 저는 거기서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듯이 나를 또 사랑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내 첫사랑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몸에 좋은 화려화를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려화요. 화려화. 내 피부 주름 개선, 또 보습, 탄력을 위해서는 하루 한 병 이 화려화 요걸 한번 드셔본다면 아마 이전과는 다른 피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니부시 추출. 허니부시예요. 허니부시가 뭐죠? 허니부시 모르세요? 뭐죠? 그 미국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아시죠? 알죠. 그 대통령이 사랑하던 꿀이 또 있습니다. 그분 허니인가요? 그분의 알겠습니다. 그 화려화. 성분이 좀 중요합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처음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FDA는 물론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이 주 원료입니다. FDA 진짜요? 어허, 왜 자꾸 의심을 하시지? FDA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FDA 등록이 돼 있대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20가지 부원료를 더해서 피부 건강을 생각한 거니까 또 이 화려화가 지금 이제 추석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080-322-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일당백 보고 구입하신다 이러면 최대 할인 그리고 사은품까지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화려화. 내 얼굴을 위한 내 피부를 위한 최고의 투자. 누군가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선 화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도 화려화, 뒤로도 화려하네요. 거꾸로 해도 화려하죠. 그렇죠. 이효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진짜 정말 화려화 같은 세대야. 한 박스는 우리 김풍 작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부 너무 좋아지겠네요. 감사합니다. 피부가 완전히 새로워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하나하나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첫 번째가 사랑은 기술인가 이걸로 시작하죠. 사랑은 테크닉인가, 또 아트인가 이거죠. 근데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술을 우리가 익히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식과 노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사랑을 익힐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기술로 안 보고 하나의 감각으로 본다 이거죠. 사랑에 빠진다고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만 감정이라는 거는 솟았다가 꺼졌다가 솟았다가 꺼졌다가 끊임없이 이건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사실 아주 뭐 격정적인 거라서 10분 이상 넘어가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끊임없이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이걸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사랑은 하나의 결단이라고 보거든요. 실존적 결단이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의 어떤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존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실존적 결단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면 사실은 여기서
지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그 대목에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렸을 때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좀 나요. 특히 남자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지를 네. 분명히 이게 좋아하는 감정은 있는데 이게 명확한 감정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어떤 이제 정의의 어떤 단어로 정의하기가 애매한 어떤 그런 감정이죠. 감정은 분명히 뭐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이 말하기 애매하니까 친구한테 야, 네가 봤을 때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구하는구나. 주변에서 막 확인을 해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이쁜데? 라든가 뭔가 막 어떤 주변에 리액션들이 있으면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을 나 좋아하는가 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좀 그 확인을 스스로가 못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나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향한다는 말이 있죠. 내가 정말 누구요? 락강? 아닌가요? 락강까지 들어가요? 저는 락강도 있고 정박님한테 들었는데. 그래요? 락강도 있고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말 그대로 이제 서술의 이론,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썼던 그 책에도 나오죠. 바로 그렇게 항상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 인간의 욕망은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친구들이 예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좀 매력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확인을 받고 이제 본인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그동안 그 전날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는 그 어떤 기점이 딱 드는 순간 갑자기 급발진들을 그래요? 하는 경우가 그런 적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뭐 사실 굉장히 좀 건전하다고요? 네, 저는 뭐 매우 건전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책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바로 그런 것들 누군가의 또 평가를 받고 싶고 좋다는 인정을 받고 싶고 그게 결국은 하나의 어떤 부동산 매매하는 것처럼 나에게 조건이 맞고 내가 불리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감정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꾸 사랑을 능력이 아니라 대상을 찾는 데만 본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어울리는 대상이 어디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찾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의 기술에 대해 관심이 없고 결국 지금 말씀대로 지금 과연 제가 어떤 것 같아 해가지고 결국 그것들이 성공 여부를 또 자기가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랑을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 뭐 받는 만큼 줘야 된다. 이런 교환의 대상으로 보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사랑한 능력이 아니라 대상이 적절하냐 따지게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제일 문제가 성적 매력으로 친밀해지는 것하고 자꾸 사랑하고를 헷갈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매력을 느끼는데 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랑을 기술이 아니라 감각의 문제로 보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 정리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볼 때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분리되는 것들, 분리되면서 생겨나는 불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결국 엄마 품에 있다가 우리가 분리돼서 나오죠. 또 어릴 때 가족의 품에 있다가 또 우리 분리돼 가지고 또 성인이 돼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또 가족을 이루다가 또 결국 나중에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그 분리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합의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적 매력을 느껴서 결합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이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전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죠. 세계와 하나가 되고 싶은 그것들이 바로 사랑인데 그게 단순한 합의라고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랑을 할 때는 결국 자기 개성을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개성을 유지한 채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하나이면서 하나도 아니고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게 바로 자타불이 자타불일. 이 종교적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적 결합을 통해서 그 결과 사랑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건 잘못 판단한 거다. 생리학적인 사랑만 보고 인간의 좀 더 근원적인 욕구는 뭔가가 하나 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사랑은 이제 전인격적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좀 프로이트 이론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도 공감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이제 에리 프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다 보면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성격이겠구나. 약간 좀 그런 게 좀 이제 그래서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왜 우리도 보면은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연애를 할 때 네. 뭐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연애 스킬을 이용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예를 들면 정말로 외모가 출중하고 뭐 이런 분들 사실 언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보다 보면은 아 이분은 상당히 머리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겠구나 라는 약간 좀 그런 게 좀 저는 읽혔어요. 아 근데 뭐 평생 동안 3번 결혼했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머리로 사랑을 한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거잖아요. 저도 사실상 가슴으로 사랑을 했던 적이 있었고 나중에 머리로 사랑을 해본 적도 있었으니까 생각해보면 보통 이제 자기에 대한 변호가 좀 있어요. 자기 나는 물론 내가 사랑을 했지만 이 방식이 틀린 건 아니거든 이러면서 내 사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그럴싸한 문체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꾸며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에리 프롬이 쓰는 글이나 이제 이야기가 저는 사실 좀 많이 와닿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내가 좀 틀린 것이 아니었고 나도 이런 식으로 사랑을 사실은 하는 방향이 난 좀 내 취향이 맞는다라는 것이 좀 에리 프롬의 사랑 방식이었거든요. 그랬다라는 거죠.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따지면서 사랑했다는 거죠? 아니 따지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항상 사랑을 하지만 이 감정을 계속 되뇌어요. 이게 사랑 맞나? 라든가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끌려서 라든가 이렇게 그럼 사실은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젊은 혈기에. 거부 못하는 김풍 작가 속보 하나 지금 떴습니다. 육체적으로 접근하면 지금은 늙어서 피가 식어서 안 되는데 피가 끓었던 시절이 누구나 있잖아요. 있죠. 젊은 20대는 피가 끓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대고 좀 얘기 좀 해요. 귓속말 좀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사실상 그러고 나면은 머리로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머리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는 좀 부도덕한 사랑이 아닌가? 라든가 이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랑 방향이 아닌데? 라는 식의 어떤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이걸 합리화시킵니다. 이것도 사랑일 거야. 왜? 하면서 스스로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이번에는 좀 뭔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다음에서는 또 그걸 또 보완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저는 계속 쭉 해왔거든요. 좋은 말로 참 많이 이제 포장은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원나잇 한번 했는데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참고로 원나잇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현타가 오고 나서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생각하고 나니까 이것도 사랑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김풍 원나잇 정말 이런 식으로 추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도 사랑의 기술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을 추약하지 않고 전부 다 곱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 근데 이제 아마 그 작가 에리 프롬도 아마 본인의 사랑에 대한 일종의 변명 혹은 합리화도 분명히 이 책에 녹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찰도 들어있고 그리고 어떤 뭐 지향점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저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나오죠. 결국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거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세계에 던져졌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일을 알 수 없다 이거죠.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한데 그 불안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불안하고 그 불안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는 그것에 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신공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사치도 하고 또 온갖 이제 뭐 다양한 예술도 만들어보고 신에 대한 상도 만들어봤는데 그게 결국은 떨어진 것을 극복하려는 욕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국 유한한 존재고 또 사회적 존재인데 항상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 세계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이 세계를 내가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는 무력감을 가지니까 결국 이 세계와 내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구체적 사람도 떨어지지만 이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세계하고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내가 결국은 이거와 똑같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느냐죠. 에덴 동산에 있다가 떨어져 나왔는데 우리 인간의 꿈은 다시 에덴 동산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가장 이제 좋은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죠.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으로 연결되는 이 세계 전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은 단순한 성적인 어떤 그 불안의 해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렇게 보거든요. 성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생기냐면 사람의 몸에서 일종의 어떤 화학적인 뭔가 욕구가 생겨난다 이거죠. 성충동이. 네. 근데 그걸 해소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해소를 어떻게든 해야지 이게 쾌락이 생겨나고 긴장이 해소되는 게 쾌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욕을 방출한다 이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걸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가 사랑이다 이거죠.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야, 우린 사랑하는 거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이드는 사실 너무 성적인 이론론으로만 봤는데 네. 프로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리 불안을 극복하기 있고 세계에 대해서 세계와 나의 어떤 하나됨이라고 할까?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우뚝 서고 싶다. 이걸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사람은 단순하게 내 몸의 화학적 긴장을 해소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세계와 하나 되는 하벨의 욕구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합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듣다 보면 그런 얘기 그런 느낌 좀 전 들거든요. 네. 왜냐면은 사실 프로이트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정말로 이게 본능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렇잖아. 이게 있으면은 에리 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솔직하죠. 원래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이야. 어떤 더 큰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네가 사랑을 만약 하고 사실 이렇잖아요. 보면 남녀 사이에서도 똑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사실은 그거를 딱 놓고 보면 똑같아요. 누구나 왜냐면 연애를 하면은 결국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랑은 만나고 헤어질 때도 아 좋은 사랑이었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해피하게 끝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 그 새끼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는 거의 해피하게 잘 끝났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아무튼 네.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막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그런 걸 해가면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 에리 프롬이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상해의 방식은 마무리도 되게 아름답게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합일되는 것 혹은 분리에 의한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합일됐고 그리고 불안이 제거됐는데 왜 헤어져? 근데 사람들은 다 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랑에도 그 미성숙한 사랑, 미숙한 사랑이 있고 성숙한 사랑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사랑 같은 경우는 엄마와 아이의 사랑, 아버지와 아이의 사랑이라는 거죠. 엄마와 아이의 사랑은 전적으로 보호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은 우애의 관계가 생겨나는 거죠. 또 아버지와 아이의 사랑도 조건부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반드시 아이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너를 내 후계자로 낙점하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엄마는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다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 인격적인 아까 말씀드린 인격적으로 성장을 시켜주고 발전을 시켜주는 게 사랑인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일종의 사드 마조이즘 일종의 내가 어떤 엄마의 부분이 된다든지 내가 아버지의 부분이 된다든지 이런 걸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격이 아까 말씀드린 사랑은 자기 개성을 온전히 유지한 채로 하나가 되는 건데 거기서는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사랑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깊숙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알고 싶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그 사실 히브리 말로 알다라는 게 성관계를 하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를 알고 싶단 말은 나는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알다란 말이 사실. 그런 멘트 많이 했죠 예전에. 히브리어로요? 난 너를 알고 싶어. 이러면서 그 어떻게든 저 자취방 들어가려고 했던 애들이 많습니다. 반성들 하세요 정말. 많았군요. 네. 근데 우리가 재미있는 게 사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촉발되고 거기서 이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불꽃이 생겨난단 말이죠. 모르니까 알고 싶다라고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종말돼 버리죠. 우리가 어떤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나 연인들 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면 무슨 말 하는지 다 아니까 말하지 마 이랬대 버리죠. 그때면 그게 이제 관계가 끝난 거죠. 내가 무슨 말 할지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아는 순간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랑 찾고 또 똑같은 또 악순환이 거듭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사람을 안다는 거 성숙한 사랑은
나 자신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다 이거죠. 나를 나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또 양파석처럼 또 나를 모른다 이거죠. 내가 남을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랑한 연인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게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무한한 신비를 주니까 영원히 새롭게 신선하다 이거죠. 성숙한 사랑은 끊임없이 새로우니까 영원히 이거는 사랑이 변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 건 이건 미숙한 사랑인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뭐 오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저도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관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는데 1년 사이에 나는 안 변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년 전에 썼던 예를 들면 일기만 봐도 막 오글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기를 자주 쓰거든요. 지금도 쓰고는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맞나 싶을 정도의 가치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이 친구도 당연히 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같이 연애를 하거나 같이 결혼했어도 이 친구도 역시 어떻게든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도 변하는데 이 친구도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계속 뭔가 새롭더라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계속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는 뭐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제 자신이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때 결혼을 결심을 했고 그때 그 친구가 있었고 해서 결혼하게 된 거거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 그리고 그 상대방의 변화를 또 역시 지켜보는 나 이런 걸 확인하시고 결혼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내 사랑이 변하더라도 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사랑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변한다는 가치관이 변한다. 이거 뭐 그걸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프루스트식으로 약간 표현을 바꿔 말하면 프루스트. 프랑스의 프루스트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정말 새로운 땅과 하늘은 저 멀은 낯선 대륙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바로 마당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 집 마당을 오늘 어떻게 보고 내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새롭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새로운 신천지가 앞에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저 먼 낯선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바로 내 주변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새롭게 규정되거든요. 사랑도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 같은 것도 금방금방 어제 10,000원이 또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오늘은 내가 현금으로 냈지만 또 내일은 카드를 쓰기도 하고 페이를 쓰기도 하고 경기지역 화폐를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또 경기지역 화폐와 알차게 보내는 방법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지역 화폐로 충전해서 충전 금액의 최대 10% 인센티브를 즉시 받고 차례 음식이나 명절 선물을 사서 온 가족과 나눌 수 있는 경기지역 화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잘 부탁한다. 채워진 만큼 혜택이 커지고 사용한 만큼 희망이 더해지니까 쓰면 쓸수록 경기도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소비 습관 경기지역 화폐 잘 부탁한다. 최대 10% 인센티브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경기지역 화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네, 경기지역 화폐 이번 추석은 경기지역 화폐로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삼성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은 삼성페이로 더 쉽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김풍 작가님 모시고 에리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이제 뭐 초반 지났습니다만 어떻게 오늘 좀 잘 나온 것 같다 아니면 그냥 팬으로서만 남을 걸 괜히 내가 오버한 것 같다.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영광이고 옆에서 이제 정박님의 그 화려한 언변과 지식을 듣고 있는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니 자판기인가요? 뭐 이렇게 사랑에 빠지셨구나. 그렇죠. 정박님과 합의를 이루고 싶습니다. 우린 너무 지식과 분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부럽고요. 뭐 축구 박스처럼 지식 박스인가요? 뭐 누르면 나오는데 4년 동안 그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사랑의 기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의 이유는 우리가 분리에 대한 그걸 이제 불안을 좀 극복하고 분리를 좀 극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바로 그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프롬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도치적 합의라고 하는데 그 오르지아라고 하죠. 오르지아. 이게 오르가즘. 예, 맞습니다. 예. 오르가즘의 본래 그 그리스 뜻이 축축하다는 뜻이거든요. 젖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르가즘은 젖어 있다. 아니 오르가즘 네. 젖어 있다. 맞아요. 네. 맞는데 오르가즘은 거기서 뭐 읊조리세요? 그 부분에서. 아니 오르가즘이 젖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도치적 합의는 바로 예전에 바카스 주신제라고 하죠. 축제죠, 축제. 네. 우리가 그 예전에 디오니소스 축제하듯이 이 디오니소스 축제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다 황음이라고 하죠. 집단 난교를 즐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게 다 즐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독감이 없어지죠. 그러네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겠습니까? 이거 언제 화산이, 언제 지진이, 언제 해일이, 그리고 전쟁이, 그리고 굶주림이. 자, 그런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이 딱 축제 열릴 때 포도주를 마시고 나와 너가 사라지고 뭐 가족과 이웃과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니까 모두가 이제 하나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전원이 다 참가하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뭐 로마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우리도 예전에 축제들 이런 거 보면 그냥 하나였던 뭔가 그때가 되면 구별이 없어진다 이거죠. 상하 구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종의 코미니타스라고 하죠. 공동체적인 하나였던 혼합성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균질성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그런 걸 겪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혼자가 아니구나. 그 약간 비슷한 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빠지면 섭섭하고 끼면은 피곤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 빨리 마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다 모여 있대요. 근데 예를 들면 친구가 야 너는 언제 와? 너 왜 안 와? 이러면은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어요. 기분 좋게. 그 기분만 느끼시는구나. 네, 막상 나가면 귀찮고. 나가면은 한 얘기 또 하고 술 먹기 귀찮거든요. 그런 얘기 또 듣고. 근데 안 부르잖아요? 섭섭하죠. 너무 고독해요. 왜 안 부르지? 나 이제 따당했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지금 디오니소스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현대에도 디오니소스가 재현된 게 바로 알코올이죠. 마약이고. 그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축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무슨 클럽 버닝썬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성행이 난교도 하고 이런 것도 바로 그런 거에서 연유한 거죠. 이게 다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는 그 어두운 데서 서로 뭐 계급이나 이런 거 다 없이 모두가 하나 돼서 그렇게 다 즐겨야 되는군요. 그렇지만 또 그 와중에 분명히 계급은 존재하죠. 룸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시작해서 플로어가 있느냐 뭘 시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니 다 하셔요. 다 하셔. 우리 정박님은 다 하신다고.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다 경험해 보신 건 아닙니다. 그냥 알고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알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랑이 없는 여기서 성적 오르가즘의 추구는 찰나적인 합일감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니까 또 찾게 되고 사실 또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강렬하고 난폭하고 몸과 마음에 동시에 일어나고 그렇지만 일시적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찾는다. 근데 이게 사실 큰 이제 방법은 안 되더라. 계속해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의 일시적인 방법이다. 순간적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 결국 분리와 고독을 극복한 두 번째 방법은 결국 일치되는 건데 동조. 여기서 어떤 책은 동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합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뭐 동조라고 하죠. 동조. 같이 이제 하나로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이 한민족의 일원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내가 뭐 어느 학교의 학생이다. 내가 우리 집의 가족이다.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다. 성도다. 내가 어느 절의 신도다.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니까 이 소속감, 분리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맞네. 이게 또 옛날부터 하나였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내가 모든 사람하고 다 같잖아.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붉은 악마. 그러면 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 듯한. 그래서 그 분리와 고독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조라는 것들. 이 동조가 아주 이제 현대사에 많이 쓰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김풍 씨처럼 이제 만화를 그리시고 그런 대중문화 여러 가지 또 요리 그 프로그램도 나오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어제 그 TV 프로를 봤냐? 또 그 만화를 봤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야 너도 봤어? 나도 봤고 우리 하나구나. 우리 예전에 개그 콘서트. 그렇지.
그리고 그런 거가 다음 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국민적인 맞네요. 담화가 되거든요. 대중문화라는 거. 그러면은 요즘에 사실상 모르겠어요.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도 국뽕이라든가 네. 막 민족주의적인 거를 젊은 친구들은 네. 그걸 되게 거부해요. 네. 극도로 거부하고 그리고 또 요즘 옛날처럼 이제 TV를 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게 다 파편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되게 외롭겠네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도 있고요. 그걸 또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사실 우리가 근대가 되잖아요. 근대가 됐잖아요. 이제 근대화가 되었고, 물론 이제 아주 급속도로 압축이 됐지만, 근대화가 되면 사람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이제 나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대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집단주의 탈피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개인주의로 나아가는 하나의 더 거대한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은 아직 집단주의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말씀하신 국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나를 느낄 때 사실 민족주의라는 게 가장 연비가 좋은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가장 맞아요. 하나로 모으기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조금만 선거표 떨어지고 일 것 같으면 지지도 떨어지면 민족주의 내세운단 말이에요. 참 재밌는 게 커뮤니티 같은 데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관료에서 어떤 이런 민족주의적인 거나 어떤 집단적인 거를 약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되게 싫어해요. 젊은 그런데, 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예를 들면은 뭐 BTS가 그래서 그러면 그걸 또 엄청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양가 감정이 같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책에도 나오지만 교육과 조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E에다가 듀카를 해가지고 라틴어로 밖으로 끌어내다. 앞에서 가이드, 안내주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건 사람들이 교육이 되고 그건 나를 키우는 건데 조종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이게 민족주의가 좋은 거고 야 이거 따라 움직여라. 이거 자체는 거부감을 가지는 그게 사실은 개인주의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뭐 요즘 그 젊은 분들이 뭐 파편화되긴 하는데 그래도 또 그 안에서 예전에는 큰 하나로 뭉쳤다면 요즘은 작은 것들로 뭉치시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대로하면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색깔로 그림을 다 칠했다면 지금은 뭐 전묘와 같이 이렇게 각각이 다 다르지만 딱 모아놓으면 또 멋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를 다 겪은 세대로서 너무 저는 좋다고 봐요. 뭐가요? 이렇게 가는 방향이. 지금 방향이? 왜냐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가장 컸었어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요? 제가 한참 어릴 것 같은데요. 비슷할 것 같아요. 7. 5예요. 7, 5세요? 네. 형님이세요? 동생이에요? 7, 8이에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철이 없이. 아이고, 형같이 막 허벅지 굴다고 나한테 막. 허벅지 굴면 형이에요? 그래. 7, 5세. 형님이셨네요?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형님이셨네. 그게. 저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월드컵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막 나와서 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실 저는 월드컵이 가장 커다란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축구를 응원을 하고 막 선수 보호 차원에서 막 빼고 외국은 하는데 선수를 지금 뛸 수 있는데 왜 보호를 하니? 뭘 왜 보호를 하지? 지금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게임을 하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자기 리그 가서 뛰어야 된다. 지금 리그가 더 중요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무슨 소리를 월드컵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좀 더 파편화된 어떤 행복이겠죠. 자기네한테 더 소중한 것이 사실 리그고 그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최근 이제 뭐 얼마 전에 올림픽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개인의 어떤 영달이고 물론 국가를 위해서 되게 거기에서 감화는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막 어떤 많이 바뀌었죠. 그건 아닌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놀랐습니다. 네. 75년생이시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당연히 저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얼마나 나를 하대했는지가 이제 좀 나오는 거. 하대가 아니라 되게 영하게 말씀을 하시고 구사하시는 단어라든가 이것도 생각하시는 방향이 나이가 못한다. 아니 저랑 비슷한 줄 알았어요. 저랑 비슷하게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극복을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오르가즘, 두 번째 동조. 그렇죠. 첫 번째가 도치적 합일, 두 번째가 동조. 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결국 창조적 활동을 하는 거죠. 창조적 활동. 워크. 일종의 단순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레이버, 노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수가 탁자를 만든다든지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내가 전적으로 이제 작업 환경을 통제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창조적 일을 한다는 느낌인데 이게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분업화된 사회에서 창조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이 방법으로 그 고립이라 분리를 해소하기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위에 걸 자꾸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도치적 합일이라든지 동조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결국 그거는 이 프롬에 따르면 결국 사이비 합일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창조적 작업도 결국은 사물에 대한 거다 이거죠.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에 대한 거다 이거죠. 물론 이것도 크죠.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제 토지 보면 그 토지에서 아주 악독한 조종구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조병수가 결국은 목공을 배워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떠나보내면 눈물이 솟아나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말 자기가 이제 목공을 해가 뭐 장롱을 하나 만들었든지 만들어가 근데 떠나보낼 때 눈물이 난다 이렇게 누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때 그것은 뭐냐? 인연이 끊어져서 그렇다. 물과의 인연이 끊어져서 그렇다. 사물과의 인연이 끊어져서 그렇다. 왜 사물에 인연을 맺냐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것에 내 감정과 내 모든 삶을 다 의탁을 했다. 내 그 모든 것을 여기다 바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이 나와 이제 떠나보낼 때 결국은 인연이 끊어지니까 그것은 눈물이 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대가가 어떤 큰 작업을 하고 나서 완전 허탈감을 느끼는 그런 건데 근데 그것 자체는 결국은 진정한 합의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롬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상호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과 융합을 해야 되고 결국 사랑을 해야 된다. 결국 아까 말씀대로 사랑이야말로 개인의 개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합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세계가 되고 세계가 나가 된다. 중간에 너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결국은 내가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결국 너와의 사랑에 달려있다. 아주 이게 큰 이제 우주론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참 되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이긴 하네요. 그렇죠. 정말로 이데아적인 이야기이긴 하네요. 그렇죠. 결국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사랑이 되려면 뭐 나중에 말씀 나옵니다만 이 사람 결국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행동이다 이거죠. 그것이 이 사람이 나를 과연 좋아할 것인지 싫어할 것인지 이거는 일단 모르겠고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도 나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사랑의 정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 정도로 이제 하나의 결단적 행위라는 거죠. 단순한 감정이 그러니까 금사빠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얼그러졌을 때는 그 어떤 정말로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나 그게 솔직히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프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그 사랑을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다 헌신을 하고 던졌는데 그것이 응답을 얻지 못했다든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악용됐다든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럴 때 이제 프롬 이야기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문제 설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다 이거죠. 사랑의 본질은 주고받고가 아니라 주는 거다 이거죠. 일방적으로? 일단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먼저 기업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사랑을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진짜 길고양이 모르는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잊어. 그리고 뭐 길고양이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마는 거다라는 식의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거고 그냥 그 형태의 그대로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은 더 가고 싶죠. 엄청 가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도 억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억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상대방의 그 존재를 그 상대방도 역시나 고양이도 보면은 길고양이가 자주 먹이를 주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공격적이게 나오던 애가 서서히 가까이 오거든요. 요런 식의 저는 그 사랑법을 좀 많이 썼었는데. 하지만 오는 걸 기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기보다, 네. 근데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네. 우리가 뭔가를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반드시 네. 그 상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으로 생겨난 무언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깔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네. 그 사회를 만드는 세 가지가 결국 뭐냐면 말을 교환해야 되고요. 언어가 교환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을, 그러니까 상품이랄까 물건을 교환해야 되죠. 그리고 성이 교환돼야 되거든요. 교환이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교환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먼저 줘야 돼요.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그걸 줘야지만 얻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뭐가 생겨나냐? 관계가 생겨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예전에 지금 우리 김풍 씨를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서로가 처음 만나서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게 관계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의미 있는 무엇으로 남고 싶으면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서 안녕하세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말을 했단 말이죠. 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말을 주르면 그 말에 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건 정말 모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다시 되돌려주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압력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장 생활에서 좀 몇 달 하다가 제일 놀랬던 게 당연히 학교에서 서로 인사를 하면 인사 주고받는데 이 흔히 말하는 인사를 분명히 했는데 묵살하는 사람 볼 때 이 너무나 처음에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인사를 했는데 왜 묵살하지? 그런 것들 자체가 직장 상사라든지 네, 상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의 고도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구나. 인사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삼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줘야 된다는 거죠. 주면 반드시 뭔가가 생겨난다.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시장 논리가 아니라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인간의 어떤 타고난 거의 본성에 가깝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해요. 뭐냐면 네. 당연히 그만큼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이제 그런 어떤 뭐 교환의 어떤 그 가치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요즘 계속 줬는데 뭐가 안 오면은 화가 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창작을 하는 일이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창작의 어떤 걸음이 되겠구나. 이 경험이. 그런 상처나 어떤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어떻게든 내가 이걸 나중에 어떤 걸음으로 쓸 수 있겠지. 라는 어떤 이제 그냥 그런 믿음. 그리고 저는 꼭 그때 와서 일기를 씁니다. 네. 왜냐면 그때의 그 막 폭발적인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막 그 감정들을 막 써요. 왜냐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딱 보게 되면은 제 자신이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정제된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조금씩 계속 뭔가 저한테는 성장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바로 프롬이 나중에 이제 사랑의 이론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도취라고 하죠. 나르시시즘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일기를 써야지 내 자신이 그 이후의 시간의 경과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거리를 두고 깨닫게 될 때 이제 결국 나르시즘이 극복되거든요. 아주 좋은 실천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서 분노했을 당시에 그 일기를 나중에 차분해진 상황에서 다시 보게 되면 내가 그걸 안 써놨다면 내가 그때 분노했을 때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또 반복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또. 지금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요즘엔 잘 분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정말로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좀 평온해진 상태여가지고 사실은 좀 이것도 좀 겁이 나기는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항상 평온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도 오르락하면 내리락도 있는 거죠. 주식 얘기는 제 앞에서 꺼내지 마세요. 많이 아프니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비유를 해요. 그 아까 이제 사랑을 준다는 것을 비유를 성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적 불능이다.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사랑을 결국 사랑의 행위에서 예를 들어 이제큘레이션 사정이 안 된다면 이 성적 불능 아니냐. 또 여자도 사랑을 주지를 못한다면 이 불감증 아니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기서 책의 표현을 따르면 열어주지 못한다면 사랑을 열어주지 못하면 결국 그 여자도 불감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은 성에서도 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맞는 말이긴 하네요. 사실은
상대방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리액션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보다가 그냥 한 대로 가야 된다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저 김풍 작가님은 그 허벅지가 진짜 거짓말하기 이만합니다. 예. 그 티라노사우루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많이 주셨을 거라는. 아니 근데 주는 것 중에서도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 이게 정신적인 거 예.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게 제일 좋다는. 자기 생명력을 나눠준다. 그렇죠, 또 예. 우리 정프로도 진행을 통해서 유머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일당백 통해서 지식을 나눠주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것에서. 예, 여기서. 왜냐하면 그건 내 생명력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죠. 웃음을 이렇게 주면은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고도의 두뇌를 생각해가면서 웃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나게 굵은 허벅지보다는 저의 새치어가 차라리 낫다. 그 생명력을 나눠주는 거죠. 더 많은 사람에게. 사실은 막 관심을 끌고 웃기고 뭔가 재밌게 하려고 별의별 거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하긴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없는 어린 시절에는 뭐라도 막 어필을 해야 되니까. 본인은 정작 해서 사람들은 웃겨놨는데 본인은 생명력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구나. 그렇지는 않죠. 이게 결국은 또 이게 결국 사랑은 아까 말씀드려요. 주는 것이고 그 본질이 그러니까 파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화수분이 되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데 개발을 해야지 나온다는 거죠. 그걸 쓰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말라버린 우물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이 쓸수록 또 더 굵어질 수 있고. 두레박을 계속 두레박질을 많이 해야지 우물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두레박질. 사실 보면 형님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진짜 이게 엄청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여자랑 그렇게 가까이지는 못했었습니다. 아쉬운 젊은 시절이죠. 논조가 많이 바뀌셨네요. 제가요? 초반에. 왜냐면 일당백을 제가 초반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때가 사실은 좀 그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은 그 시절 할까요, 그냥? 전 너무 좋죠. 그래요? 그 시절에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원석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지금 너무 깎였는데 좋은 부분이 다 깎였어요. 그래. 네, 감나가는 원석이었는데. 예전에는 화려해고 지금은 선어해. 선어가. 선어도 맛이. 숙성돼갖고. 큰일 났네. 네. 아시겠. 하여튼 선어회에도 화로회에도 어울리는 커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좋죠. 1kg 커피. 회 드시면서 왜 소주 드시죠? 요즘은 이제 커피의 시대가 왔습니다. 회랑 커피요. 네. 회를 드시면서도 깔끔하게 입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거기에는 이제 케냐 AA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죠. 삼겹살 드실 때 어떻습니까? 왜 자꾸 또 소주 드시죠? 맞네요. 이제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1kg 커피가 여러분의 모든 식사 생활과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피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고요. 1kg 커피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운 받으셨나요? 앱은 다운 못 받았습니다. Why? 검색해도 나오던데. 그래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으시고. 앱이 나온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WHYY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기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그럼 요소는 뭐냐? 첫 번째가 케어죠. 보살핌. 보호해주는 것도 되고 배려해주는 것도 되고. 우리가 엄마가 자식을 보살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호나 배려는 뭐냐면 결국은 성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요소는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키워주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에로틱한 요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로트요? 에로트. 이렇게 자꾸 키워준다. 크게 해준다. 크게 해준다. 에로틱. 사랑해. 에로틱이요? 자꾸 키워줘야 되니까.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책임을 지는 것들. 책임을 지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이 지금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은 것도 심기까지 다 살펴가지고 내가 항상 반응하겠다. 그게 책임이라는 거죠. 오빠 못 믿어. 이게 이제 가장 큰 책임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오빠 못 믿어요? 오빠 못 믿니? 오빠야. 그리고 문제는
이게 없으면 책임은 이제 지배욕이나 소유욕이 되겠죠. 이게 있어야지 책임진다는 게. 내가 너 책임진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있었냐면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경,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 존경이라는 말 뜻이 본래 바라보다에서 나온대요. 바라보다에서. 존경. 약간 존중에 대한 그렇죠,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바라본다는 거죠. 나의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나의 어떤 기대나 희망에 비춰갖고 너가 이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바라봐주는 게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책임을 지는 것들이 지배하는 행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존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더 알게 된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근데 이 지식은 영원히 목표점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계속 가까워질 수는 있고.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면허 학과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면 100점이라든지 목표 점수가 딱 정확히 있잖아요. 근데 사랑에 대한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것들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따라가면 또 멀리 또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늘 거죠. 생명체니까 그렇습니다. 변화해 나가고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 사랑 말고도 사람을 아는 방법은 있다는 거죠. 사랑 말고도 사찰? 사디즘. 사찰 말고 사찰이 아니고 사찰이요? 무슨 사찰 맨 처음에 전 템플인 줄 알았어요. 그 사찰이요. 네. 또 사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사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찰이보다 그렇게 결국 이제 사디즘적으로 괴롭혀가지고 사람을 이제 비밀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기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곤충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잠자리. 분해하죠, 많이. 분해를 하죠. 그거 똑같은 거라는 게 사디즘의 욕구. 알고 싶다는 걸 그렇게 뜯어내는 거죠. 뭐가 들어있을까? 사실은 잔인하고 파괴적인 것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를 알고 싶다. 너가 왜 그러냐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 질문인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게 사실 어떤 때는 정말 폭력일 수 있죠. 잔인한 그러네요. 어떤 칼질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피를 흘리게 얘기해봐. 그러네요. 너 왜 그렇게 뭐 마음의 상처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제 그 사람한테 어쩜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걸 수 있는데 그렇죠. 계속 그걸 끄집어낸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왜 그냥 그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더 또 이제 연탄을 먹이는 거죠. 자기의 정말 피 맺힌 그 과거와 끔찍한 경험을 그러네요. 궁금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평가절하해버리면 이 사람이 어디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 같은데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오즈 야스지로라고 일본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또 오즈 야스지로 모르세요? 오즈 아세요? 알죠. 오즈 아니 우리 뭐 대결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찔담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어서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렇습니까? 저도 모르게. 별명이 오즈의 마법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도쿄의 황혼이라고 동경의 황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 아주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아주 좋은 아버지고 배려도 잘하고 자상한 아버지인데 딸에게 물어요. 너 왜 아빠 친구 집에 가가지고 큰 돈을 그렇게 빌렸냐. 그래서 딸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마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딸이 이 영화 배경이 1950년대인데 딸이 임신을 했는데 이 애인이 이걸 모르쇠 하고 그걸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중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말을 아버지한테. 그때 이 질문이라는 게 참 그런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말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을 칼질하는 것보다 더 피를 흘리게 만든다. 이런 생각도 이 영화 보면서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김 작가님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네? 찔러요? 질문으로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방송 같은 거 하다 보면 방송 분위기 좋은데 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 이렇게 끄집어내는 본인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냥 욕을 하고 그럼 편집되거든요. 씨, 이러면은 뭐 얘기 다 해주고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씨, 막 이러면은 그냥 편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기 싫었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김 작가님은 나름의 일종의 그래도 본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것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정말로 처음 막 그런 거 하게 되면 저 같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을이라고요?
누가 봐도 갑이신데. 네. 아, 그런 것들도 네. 상처가 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디즘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죠. 사랑이 결국은 결국 결합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봐요. 이제 결국 상대에게 침투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능동적으로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 뭐 엄마의 원리, 아버지의 원리가 있는 거죠. 모성의 원리, 부성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건 항상 그 어떤 예전에 플라톤 말대로 같이 자웅동체였는데 잘라버리는 바람에 끊임없이 자기 반쪽을 찾아 헤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합을 하려고 하듯이 그러니까 모성의 원리라는 것은 모든 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하고 모든 걸 다 그 대신 자기 품에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부성의 원리는 경쟁해야 되고 맞네요. 모험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그리고 강한 자가 이제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다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 남녀의 어떤 결합이란 것은 반드시 성적인 어떤 긴장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를 함께 모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그게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를 은연중에 이제 배에서 배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참 되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게 했었을 때도 과연 그런 식의 사랑을 하게 될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을 상대로는 이게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늑대 인간이라든지 짐승들에게 자랐다든지 일정한 시기에 어떤 사회와의 경험에 단절됐다.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화라든지 사랑의 형태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김풍 작가님 모시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에릭 프롬의 책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즐겁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로 여러분께 돌아올 텐데 1부 마무리하면서 또 저희 여러 플랫폼으로 또 송출이 되고 있는데 플로라는 또 채널에서는 저희가 또 노래와 함께 마무리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혹시 1부 마무리하면서 뭐 사랑과 관련된 노래도 좋고요. 뭐 지금 생각나신 노래 혹시 하나 있으면 추천 받겠습니다. 아, 갑자기요? 아, 네. 그러면은 트와이스의 TT. 자,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의 책 마무리하면서 김풍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노래는 트와이스 TT.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으면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